연합인포맥스 베스트 애널리스트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최정욱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목요일에 할 때 네. 지난 4월 초 처음 출연해 주셨을 때도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는 은행주의 시간이라고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오늘은 또 투자 비중을 더 확대할 시기라고 네. 좀 더 힘있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네, 제목을 네. 보고요. 은행주의 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 걸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4월 달 제가 나온 이후에 4월 달, 5월 달은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6월 달, 7월 달은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약간 이제 오르는 분위기고 제가 제목은 이제 지금 은행주 투자 비중 확대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공교롭게 오늘 은행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잭슨홀 미팅 때문이고요. 네. 이제 파월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 시사하긴 했지만 한 11월 정도로 약간 늦춰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별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목요일날 1.36%까지 올랐었는데 네. 그게 이제 금요일날 1.31로 떨어졌거든요. 네. 은행주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외국인 매도가 오늘 좀 많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게 미국 대형 IB들이 올해 연말 미 국채 금리 전망치를 보통 한 1.9, 2% 정도 보고 있었는데 조금 내렸죠. 어제 그 얘기 나오면서 한 1.6, 1.7대로 내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3%예요.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는 어쨌든 이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네. 지금 물가 지표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시장을 연막을 치고 있지만 하고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장기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은행주 관심을 좀 높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때마침 국내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했고 예. 10월, 11월 추가 인상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감안하면 지금부터 슬슬 이제 은행주를 사 모아야 되고 연말 내년 초까지 보유하시면 수익률 측면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막 은행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뭐 사실은 매력이 그렇게 있거나 인기가 아주 있는 업종은 아니니까 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왜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좋아지는지를 한번 살짝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네. 은행 NIM 저희가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데 예대 네. 마진이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됩니다. 음흠. 그럼 은행들이 이자액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늘겠죠. 네. 예. 그리고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경기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를 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 은행주가 조금 이제 주가 수익률이 좋고요. 전반적으로 금리 오를 때는 이런 뭐 성장주나 이런 것보다는 가치주, 특히 이제 금리 인상에 직접적으로 더 혜택을 받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커지면서 네. 이 마진 폭도 어떤 식으로든지 넓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은행 예금 이자를 올려주는 것보다 대출 이자를 0.01%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예금 대 대출 마진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니까 그래서 그리고 총액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경제 네. 활성화 때문에 그래서 이자가 많이 늘어나서 예대 마진 폭이 많이 늘어나서 수익이 늘어난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네. 제가 이제 이자 수익 자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은행들이 이자를 수취하는 자산이 이자를 주는 부채, 이자 비용 부채보다도 더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동일한 폭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보다 자산 쪽에서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NIM이 올라갑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네. 예, 실제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이 뭐 경쟁을 하거나 규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간 부분을 대출 금리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네. 예대 마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가정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은행 이제 예대 마진이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네. 또 하나 일반인들이 되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있어서 요거까지 풀어 네, 네. 주시고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뭐 개인 부채가 GDP 100%를 넘었지 않느냐. 자, 이래서 이게 부실화되면 난리가 나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 이게 부담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일단 궁금해하실 금리의 것 같거든요. 절대적인 측면에서 지금 되게 낮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여기서 뭐 한두 번 정도 기준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은행 부실이 뭐 크게 증가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낮고요. 네. 과거에 보시면 저희 IMF 때도 그렇고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그 직전에 대출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뭐 네. 연간 30% 40%씩 그 이제 과잉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데 네. 지금은 지금은 가계대출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예. 연간으로 10% 수준이고 네. 2018년 19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5% 6%대에서 늘었거든요. 예, 그런 네. 거 보면 금리가 좀 올라간다고 은행 부실이 뭐 크게 늘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고요. 예. 물론 아무래도 이제 차주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부실이 조금 증가할 개연성은 있겠죠. 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대부분 담보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이나 소 같은 경우도 담보 비율이 85%가량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100이 부실난다고 하더라도 담보가 85가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15 정도 이제 손실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 15에서도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이 뭐 충당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익 급감하고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인기가 없고 너무 저평가예요. 네. 미국에서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한국만 유독 이렇게 은행이 이 정도까지 인기가 없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사실은 금융주들이 시장보다는 항상 약간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는 경향이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이 좀 낮다라는 인식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은행주는 어쨌든 약간 이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규제 리스크가 할인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네. 뭐 얼마 전에 대출 규제 이슈도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은행 수익성이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규제가 생기면서 성장을 내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그 우려 이런 네.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NIM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배당 규제는 네. 없어지게 된 거죠. 네. 매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는 입장이 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항상 뭐 이익은 많이 나고 수익성은 좋은데 주가가 항상 싸다. 네. 근데 은행은 사실 실적보다는 매크로 지표랑 사실은 많이 주가가 연관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올 초 1월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은행이 이익이 잘 나도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서는 사실 주가가 상승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 근데 올해 1월 달에 이제 미국 블루웨이브 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 상반기 주가가 되게 좋았고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6월 달에 7월 달에 다시 장기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조정을 받았는데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봤을 때 미국 장기 금리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네. 국내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계속 연이어서 인상하게 되면 역시 이제 국내 장기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배당 매력도 있고 주가 싸고 뭐 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이 뭐 낮거나 언더폼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당분간은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사실은 이번에 금리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올해 한 번 올릴까? 막 이러면서 한 10월에 올릴까? 11월에 올릴까? 막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8월에 단호하게 올리고 나니까 10월이나 11월에 또 올린다라고 확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보시는 이유, 뭐 총재 발언에 뉘앙스가 있었겠습니다만 그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를 한국은행이 올해 네.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하우스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 뭐 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나 전망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쵸. 네.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 인상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다들 뭐 2022년 하반기 음흠.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고 네. 이러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졌던 거고요. 5월 달에부터 이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졌는데 결국 이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커졌고 물론 이제 물가나 경기를 보고 금리를 이제 올리기도 하지만
지금 뭐 자산 가격 급등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이제 금통위가 10월, 11월 달에 있고 내년 1월, 2월 달에 있는데 네. 내년 3월에는 이제 대선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은 총재 임기 만료라는 이벤트가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1월, 2월 달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금융위원장 내정자분도 가계부채라든지 금융불균형 쪽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한 번 인상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연내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뭐 10월이나 11월 중에 한 번 더 인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금리도 인상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도 사실 뭐 주가가 약간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최근에 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자료를 오늘 좀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요. 네. 가져오신 자료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기 제가 PDF 띄워놓은 것 같은데요. 한 2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왼쪽 녹색이 은행주 주가 상승률이고 회색이 이제 코스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월 달에는 좀 저조했지만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까지 은행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6월 달, 7월 달에 좀 약했다가 이제 8월 달에 좀 괜찮은 상황인데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글로벌 금리 추이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리도 1월부터 한 4월, 5월까지 조금 가파르게 올랐고요. 네. 그랬다가 이제 6월, 7월 달 조정 받으면서 국내 은행주도 좀 빠지는 거고, 최근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8월 달에 조금 반등하면서 은행주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6월 달, 7월 달에 조정받은 이유는 장단기 금리차 축소도 일부 영향을 준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장기 금리는 오히려 빠졌어요. 왜냐하면 뭐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이라든지 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빨리 인상하게 되면 미국 경기를 둔화시킬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금리가 빠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축소가 됐는데 네. 은행은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될 때 주가가 좋고요. 네. 축소가 될 때 주가가 안 좋아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은행 펀더멘탈은 단기 금리가 올라가야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은행 대출 금리는 대부분 3개월, 6개월, 12개월 단기 금리 연동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제 은행 NIM이 개선되고 네. 펀더멘털은 좋아지는데 문제는 그러면 주가가 좋아져야 되는데 주가는 장기 금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단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약했던 거고 네. 그 장기 금리가 떨어질 때 은행주가 약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금리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약해지면 주가가 좀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준금리 인상이 되고 단기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의 당장의 수익은 좋아질 수 있더라도 장기금리가 거기서 좀 내려가고 있으면 네. 이거 어차피 오래 못 가고 네. 기준금리 다시 인하해야 될 수도 있어 네.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으니 네. 주가가 가다 못 가는 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한 번 올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월, 11월 한 번 더 올리고 내년 이제 3월 이후에 또 내년에도 뭐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단기금리가 올라가는데 장기금리라고 계속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결국은 장기금리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 은행주 매력은 되게 높다고 봐야죠. 예. 그게 갑자기 변하는 시점에 그 네. 장기금리 전망이 내려가다가 갑자기 상승으로 바뀌는 국면에서 주가는 대체로 좀 좋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좋을 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잭슨 미팅 때문에 미국 금리가 좀 빠지고 우리나라 장기 금리도 좀 빠졌거든요. 네. 네. 결국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야 은행주가 올라간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감안하면 4분기에는 미국 장기 금리도 다시 네.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대형은행주들의 실질 그 시가 배당률이 막 4% 내외
정도 수준 작년 기준으로 한 보면은 6%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더 네. 올라와서 네. 6%. 네. 넉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6%를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죠. 연환산으로 하면, 네, 그죠? 지금 그거는 연간 6%고요. 아. 네. 근데 중간 배당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건 중간 배당 포함한 총 배당 기준으로 한 총배당 거고 기준이죠. 네. 중간 배당을 사실은 뭐 6월 말 기준으로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 배당을 제외해도 네. 한 5%대 이상은 아마 배당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연환산 수익률이 15%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년 한 3월까지만 들고 있으면 그렇죠. 예, 네. 지금 보유기가 감안하면. 예, 네. 내년 3월에 이제 주가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면 네. 4월쯤에 왜냐하면 배당 주고 주가는 떨어질 테니까 네. 1월 달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 드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여기 우화 댓글 쓰신 분도 계세요. 네. 무지는 단무지님께서는 우화라고 지금 써주셨는데요. 네, 배당 매력은 충분히 높아졌고 네. 지금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연초부터 은행주를 조금 이제 많이 좋게 봤는데 네. 그 와중에도 3분기는 일시적으로 조정이 올 거다라고 이제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들이 크게 한 3-4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익 모멘텀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약할 거라고 봤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 4페이지 표 왼쪽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전분기 대비 마진 증감 폭이에요. 그래서 올해 1분기가 작년 4분기 대비 5bp 마진이 상승했고 2분기는 2bp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3분기는 플랫하거나 1bp 정도밖에 일단 못 오를 걸로 봤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네. 예. 그러면 마진 상승폭도 조금 줄어들고 이익도 오른쪽 보시면 1분기, 2분기가 은행들이 5조 원, 5.3조 원 나왔는데 네. 3분기는 4.7조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도 약간 줄어들고 네. 전년 동기 대비로도 상당히 1분기, 2분기보다는 좀 약할 거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 금융 지원이라고 작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이제 은행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피해본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무조건 만기 연장해주고 네. 이자 상환 유예해주고 요거를 이제 원래 6개월만 하려고 했다가 연기해서 올해 9월까지 이제 연장을 한 상태였고 네. 이게 원래는 그 종료하지 않을까라고 봤거든요. 네. 그러면 종료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실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은행들이 충당금을 좀 보수적으로 살 거다. 네. 예. 그래서 이익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마진도 올라가는 폭이 좀 줄어들고 네. 충당금도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모멘텀이 약화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9월 말 그 코로나 금융 지원 종료되는 게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은행들이 3분기에 충당금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쌀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정 요인도 조금 해소가 됐고요. 음. 두 번째로는 그 외국인 지분율인데요. 네.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글로벌 금리 올라갈 때 국내 은행주를 엄청 많이 샀습니다. 지금 네. 올 한 해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거의 30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네. 은행주는 대략 한 2조 원가량 샀거든요. 이게 대부분 다 1월, 2월, 3월, 4월 달 상반기에 산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그 외국인들 순매수가 계속 하반기에도 이렇게 세게 들어오기는 어렵다. 그러면 약간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그 탄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또 마침 5월달, 6월달, 7월까지는 외국인이 은행주를 좀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8월 들어서 다시 이제 순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아까 금리가 저희 예상대로 간다면 다시 하반기, 4분기에는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살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런 조정 요인들이 조금 이제 봤던 것들이 약해졌고 특히 8월 6일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는데 카카오뱅크 상장하면서 아무래도 기존 은행들한테는 수급적으로 조금 불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조정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상장은 거의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분기 내내 조정을 받지만 한 8월 말 9월 초부터는 이제 슬슬 은행주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이제 플레이하는 걸 보면 외국인이 미국의 실세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 주식도 같이 한국 은행주도 네. 같이 금리에 올라가는 방향성에 따라서 같이 순매수를 같이 해주는 흐름들이 포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저희 한국
그 10년물 금리도 따라 올라갑니다. 네. 예, 이게 결과라고 하더라도 네. 그 동행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올라가면 금리 모멘텀을 보고 그냥 각국 신흥국 이제 금융주나 이런 것들을 사는 거죠. 어차피 예.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그 뭐 신흥국이나 주변국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나 이제 그 자료에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최대 54%? 60%? 네.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60%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고점이었죠. 예, 은행주 보유의 맥스였다.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한 54%? 네. 이렇게 보셔서 약간 공간이 있으나 무작정 계속 사지는 또 그러기는 못할 힘들 것이다. 수 있죠. 근데 4%포인트가 네.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수조 이상 되죠. 예, 4%포인트를 그렇죠. 늘려면 엄청나게 순매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예.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글로벌 금리 자체가 큰 방향성에서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덜하니까. 약간 이제 덜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되든지 어떠든지 해서 미국 금리가 이제 우상향으로 탁 틀어서 글로벌 그 IB들이 전망하는 대로 연말 기준으로 1.7, 1.8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확정적으로 현실화되면 기대감이 좀 커진다면 네. 예.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 매수가 본격적으로 은행주 쪽으로 들어올 수 코스피 있습니다. 순매도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올해 상반기도 그랬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도 코스피 엄청 매도했는데 네. 은행주만은 계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예. 저 갑자기 돌발 질문인데요. 네. 이게 대체로 그러면 금리가 먼저 움직이나요? 금리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나요? 아니면은 주가가 때로는 금리보다도 더 먼저 움직이기도 하나요? 금리랑 외국인 매수는 거의 연동해서 들어옵니다. 네. 예, 그러면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음흠. 외국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금리가 방향성이 있잖아요. 네, 그냥 뭐 네. 하루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몇 개월 쭉 올라가면 외국 매수도 동반해서 몇 개월 쭉 올라가죠. 그걸 미리 예측해서 예측해서 들어오지는 들어오진 않는다는 않습니다. 거죠. 네, 네. 아, 네. 그게 뭐 선행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올라가면 그때 이제 들어옵니다. 지금 그 시청자 질문이 하나 있어서 네. 같이 드리면 금리가 오르면 보험주는 안 좋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 보험주도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보험주라고 하면 생보가 있고 손보가 있는데요. 네. 펀드멘탈상으로는 손보보다는 생보가 이론적으로 네. 금리가 올라갈 때 더 이익 개선 폭이 더 큽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이익의 민감도를 보면 생보, 은행, 손보 네. 예, 요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쪽도 굉장히 지금 밸류에이션이 보험주도 굉장히 싼 편이죠. 현재.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많이 지금 뭐 떨어져 최근에 좀 있었기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네. 근데 손해율은 굉장히 감소했지 않습니까? 네. 기록적으로 지금 손해율이 과거에 비해 좀 떨어져 있던데요. 네, 예. 마진율이 손보사의 경우에는 네, 손보사의 경우. 네, 손보사의 경우에는 마진폭이 왜 이렇게 올랐지 할 정도로 네. 상당히 큰 폭의 2분기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까지 오르면 또 네. 이제 캐리로 끌고 가는 것들의 마진폭이 조금이나마 더 느니까 네. 손해율 감소폭이 유지만 되어준다면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충분히 거행할 수 있는 그럴 수 상황인 거죠.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져오신 자료에 보면 ROE가 3년 만에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 네. 네,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걸로 네. 보시는 거죠? 네. 네. 그 실적 관련해서는 네. 11페이지 보시면요. 오른쪽인데요. 그 2020년이 은행 전체적으로 은행 계를 보시면 대략 한 13.6조 정도 순이익이 났고요. 올해 대략 한 17.5조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요거는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 가정이 안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17.8조 구조로 사실은 컨센서스도 한 10.7조, 실제로 증액폭이 한 1, 2%대밖에 안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8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고 만약에 10월, 11월 달에 한 번 더 인상이 된다면 네. 내년에는 마진이 기준금리 인상 전보다 한 6, 7bp 정도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증액폭이 지금 시장에서 보는 1, 2%대보다는 훨씬 높은 네. 한 7, 8%대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음흠.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8월, 10월뿐만 아니라 10월, 11월 중에 한 차례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뭐 한두 번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내년 이익 증액폭이 10%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또 대출의 총량은 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럼 대출을 여기서 지금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 네. 이게 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9페이지 왼쪽 보시면 이제 은행별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 현황인데요. 지방은행 빼고는 그렇게 시중은행들이 증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킨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4%대로 가계부채를 관리할 거고요. 올해는 이제 5에서 6% 정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보시면 시중은행들이 상반기에 1, 2%대밖에 안 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농협, 그다음에 우리은행, SJ은행 뭐 가계대출 중단한다 이러면서 뭐 걱정들이 많으신데 네. 사실 다른 은행들은 여력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른 은행들도 뭐 당장 중단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가계부채를 크게 늘리지 말라는 게 정부의 취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성장률은 조금 이제 둔화를 시킬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연간으로 한 5, 6% 정도 총대출 성장률을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기업 부분이 대략 한 7, 8%, 네. 가계가 한 3, 4% 이렇게 가정해서 연간으로 5, 6% 정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연간 5, 6% 정도의 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요. 네. 물론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좀 높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좀 높아진 측면이 있는 거고 그게 지속 가능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조금 의례적으로 많이 높았던 거고 네. 연간 5% 정도의 성장은 뭐 가계대출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좋아지는 정도가 네. 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은행들이 좀 더 좋아지는 전망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게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네. 대출 성장이 이제 Q고 네. NIM이 이제 P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려면 PQ가 다 같이 늘어나면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근데 이제 Q를 억제를 하면 P가 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가계대출을 못 늘리게 하려면 아무래도 은행들이 뭐 대출을 이제 좀 덜 받게 하려면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대가 그러니까 그게 해줄 필요 없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 외에 네. 또 은행들이 이제 가상금리. 금리를 좀 올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P가 올라가면서 Q가 좀 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출 성장률 이제 규제가 나오면서 이제 규제 리스크 부각 때문에 은행주 안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수익성만 놓고 보면 Q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P가 오히려 좀 더 많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성은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은행에 대출 받으려면은 가상금리에서 우대 금리로 깎아주던 것들이 꽤 항목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은행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은행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대출을 적게 늘게 하려면 네. 금리를 올려야 사실은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은행이야 뭐 마음껏 대출해주고 싶죠. 마음껏 대출해주고 막 퍼주고 싶죠. 그래서 그래야 돈을 많이 버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뭐 균형도 깨질 뿐더러 우리가 이미 2007년 8년도에 리만 사태를 통해서 은행이 대출을 그렇게 빠방 해줬을 때의 사회적 전체의 위험이 얼마나 커질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일정 부분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제 그렇게 해도 은행의 그 수익성은 상당히 지금 보존이 되고 있고 작년 대비 올해는 더 좋은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올해는 엄청나게 좋고요. 네. 내년에는 올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음흠. 뭐 증가폭이 이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네.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내년에도 증액폭이 꽤 만만치 않게 네. 많이 나올 수 있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게 보거든요. 저는 네. 너무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정말 죄송하지만 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건방지게 네.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질문 드리면 사람 그 많은 소위 말하는 펀드 매니저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연구원님 많이 요즘 호출을 많이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쵸. 왜냐면은 네. 이제 그 주식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네. 은행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은 이렇게 크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시총 비중 정도에서 크게 오버히트하거나 네. 언더히트 해가지고 은행주로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시총 비중 정도로 가지고 가게 되면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는 큰 영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는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바이오 업체처럼 주가 상승폭이 엄청나게 크거나 네. 사실 이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도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안정적인 수익률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사실 하방일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네. 금리가 다시 여기서 뭐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적어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 상황에서 배당은 뭐 한 5%대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굳이 주가가 올라서 캐피탈 게인에 대한 기대가 뭐 있는 건 좋지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만으로도 연간 5%대 정도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뭐 웬만한 채권 투자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저도 한 뭐 연간 수익률 한 20% 정도 달성한 펀드 매니저라면 뭐 그렇게 무리하지 말고 그 시가총액 비중보다 조금 더 높게 네. 가지고 와서 뭐 가격이 오르면 더 감사하고 가격이 못 오르더라도 내년도 4월 정도까지 제가 보니까 한 4월 정도 되면은 그 배당 주고 주가 빠진 것들이 복원이 되더라고요. 네. 한 분기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네, 실제로 투자를 해보니까. 그러면은 약 한 8개월 정도 보유를 하면 그대로 이제 배당 수익률을 내 거로 가져가니까 한 15% 연환산 15% 정도를 취하게 되는데 네. 그걸 안 하더라고요. 네, 그걸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호재입니다.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저 정도면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애널리스트 두 입장에서. 분이 지금 모두 다 세게 말씀하시고 네. 계시는데요. 저렇게 세게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네. 이건 굉장히 호재예요 제가 보기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건 죄송합니다. 아무도는 아니지만 관심도 약간 좀 약한. 네, 약한 거는 이거는 호재다라고 저는 꼭 얘기를 덧붙이고 싶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단기에 금리를 인상을 해도 사실 되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한국도 얼마 만에 한 거죠? 굉장히 오랜만에 한 거잖아요. 네, 네. 작년 5월달 기준금리 인하가 마지막이었으니까 네, 오랜만에 했고 한 15개월 정도. 네, 한 번 정도는 더 맞아요. 인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네. 이 아까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장기 금리가 이게 참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네. 좀 오를만 하다가 자꾸 또 네. 끝이 또 떨어지고 네. 떨어지고 네. 요거를 네.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좀 네, 펀더멘탈하고는 좀 다르게 은행 네. 산업은 너무 좋은데 네. 장기적인 리스크인 거는 이게 원래- 주가에는 사실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네. 조금 이제 길게 보시면 그 뭐 테이퍼링이랑 기준금리 인상은 별개다 여기 얘기는 했지만 어차피 내년 되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할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게 당장 몇 개월, 뭐 한 달 뒤에 오르냐, 뭐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오르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조금 이제 긴 시각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은행주는 항상 4분기에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13페이지 왼쪽 보시면 그 녹색이 연간 은행주 상승률이고요. 그다음에 회색이 11월, 12월 두 달 동안의 은행주 상승률인데 네. 2019년에도 연간 상승률은 얼마 안 됐지만 11월, 12월에는 6% 올랐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11월, 12월에만 8.8%, 9% 정도가 올랐습니다. 배당 기대감이 좀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배당락까지 되면서 배당을 받지 말고 지금 사셔서 배당락 되기 직전에 한 12월 초순이나 중순에 정도 파시는 플레이를 해도 뭐 상승률은 좀 되지 않을까 네. 기본적으로. 예. 분기 그렇게 한 생각하고 분기 있습니다. 정도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그렇게 좋은- 보셔도 괜찮고요. 네. 배당을 받고 배당락이 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뭐 추가로. 1분기, 2분기 내년 말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 좀 제가 보기에는 의외의 댓글이 나와서 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은행주들이 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네? 구조조정이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에 은행이 몇 개 없죠. 이제 남은 몇 개 은행이 몇 개 없습니다. 없어서 네. 이제 구조조정 가능성은 완전히 희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네. 은행이 크게 손실이 나거나 네. 해야 이제 구조조정 네. 니즈가 발생하는 건데 네.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럴 네. 가능성은 없고요. 근데 어쨌든 뭐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은행 자체적으로 뭔가 한때는 이제 지방은행들이 연합해가지고 뭐를 한다. 몇 년 전에는 이제 뭐 네. 그런 뭐 루머라든지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보통 올해 참 근데 사실은 뭐 안 오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이제 KB 신한 같은 이런 대형 은행들을 봤을 때는 가격 변동이 조금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2모 은행 등등 해가지고는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웬만한 주식 못 따라올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네. 지방은행들이 오히려 그 작년 기준으로 너무너무 쌌죠. 네. 지방은행들이. 근데 주가가 올랐음에도 아직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주가 5년 내를 보면요. 네. 2015년까지 주가가 안 좋았고요. 네. 16년, 17년에 2년 동안 주가가 한때 엄청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전 직후에 그때도 이제 인플레 투자한다 그러면서 인플레 기대감으로 글로벌 금리가 쭉 올라오면서 은행 주가가 2년 동안 좋았어요. 네. 그때 KB금융, 하나금융 이 두 종목이 압도적으로 좋았고요. 네. 지방은행들은 그때도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 예. 그랬다가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은행주가 떨어질 때 네. KB 하나는 이제 올랐다가 떨어졌지만 지방은행들은 못 오른 상태에서 네. 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이 엄청 싸고요. 엄청 싸죠. 네. 이게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지방은행 특히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대구 지역에서 많이 네.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경기가 어려워지면 지방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좀 높아요. 네. 시중은행보다 지역 경기 의무 대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기업 대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더 부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거고 그리고 시중은행들은 충당금이 몇 년 동안 계속 크게 감소하는 반면에 지방은행들도 감소했지만 시중은행만큼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방은행들이 올해 들어서 거의 시중은행 수준만큼 충당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물론 금융전 효과가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지방은행들이 사실은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약했는데 예. 이제 개선되는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지방은행들이 기업대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기준금리를 올리면 마진이 더 빨리 반응합니다. 그건 그렇네요. 시중은행보다. 예. 네. 그러면 마진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융 지원이 끊기면은 리스크도 조금 더 커진다고 하죠. 발생할 수도 있죠. 네. 예,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담보 비율이 워낙 높고 그리고 이 담보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충당을 많이 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익에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제 센티멘트 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안 좋을 수는 있겠죠. 네네. 네. 그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요. 카카오뱅크 관련된 질문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네. 뭐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부터 지금 나온 질문 중에 하나는 저도 궁금한데요. 카카오뱅크 때문에 저축은행의 이익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신데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카카오뱅크는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 회사가 카카오뱅크 인수단이라서요. 네. 예, 상장 후 45일 동안은 조사 분석 자료를 내실 수 없죠. 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직접적인 자세하게 언급하기 좀 어렵고요. 그 저축은행 얘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카카오뱅크가 원래는 설립 취지가 정부에서 이제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하라고 인가를 내준 건데 그렇죠. 그동안 이제 고신용자 대상으로 영업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금리 대출 비율을 전체 신용대출에서 3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광고 보시면 카카오뱅크도 그 중저 신용자 대출 받을 때 한 달 첫 달 뭐 이자 무료 이런 광고가 나와요. 네. 예전에 그 저축은행이 저기 대법제가 영업하듯이 어쨌든 네. 고객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쪽에서 그렇게 중금리 대출을 흡수를 하면 아무래도 그게 이제 기존 저축은행 고객군하고 일부 겹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면 저축은행한테는 약간 대출 성장 측면에서는 약간 타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예. 카카오뱅크 얘기가 나온 김에요. 카카오뱅크가 은행 ETF에 아직 안 들어갔죠? 지수에 편입이 됐나요? 은행. ETF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저희 그 전체 지수에는 편입이 MSCI인가는 긴급하게 근데, 편성됐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아직 코스피 200이 아니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아마
안 됐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은행들이 성격이 좀 다른데 정확하진 이제 않습니다. 네, 네, 네. 기업단에서 은행을 일반 이제 개미라고 안 되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이제 금리 올라갈 것 같으니까 ETF를 사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카카오뱅크가 나중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네. 아직은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은행 ETF를 카카오뱅크가 섞여 있는 은행 ETF는 과연 은행 ETF인가 이게 좀 그럴 수 있죠. 카카오뱅크 비중이 너무 커서. 네, 네. 또 주가 방향도 기존 은행들하고 카카오뱅크 주가는 좀 반대로 움직일거나 반드시 같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네,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떻게 카카오뱅크를 되는 건가? 보시고 은행 ETF 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시총이 지금 뭐 30조 후반대 정도인데 네. 다른 행들 뭐 합치면은 이거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글쎄요. 비중 한 20% 정도 되려나요? 예. 그 정도로 영향을 주니까 카카오뱅크를 보고 은행 ETF를 사시면 안 되고요. 네. 아직은 기존 전통은행들의 비중이 나중에 이제 ETF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더 높다고 보셔야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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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에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들 혹시 미처 저희가 여쭤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배당 성향 정상화, 사실 주주 친화 정책을 기대한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배당 매력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작년에 배당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20% 선으로 다 이제 막았기 때문에 네. 은행들이 배당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고요. 네. 이제 올해는 이제 풀렸잖아요. 물론 이게 코로나 이전 배당 성향을 참고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은행들이 배당 성향 26% 정도대 이상으로 올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근데 작년에 20%에서 26%면 배당 성향이 6%포인트가 올라간 거고 이익은 아까 보셨겠지만 작년 대비 올해 이익이 대략 30% 이상 네. 증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DPS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올해 상반기에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총 배당 기준으로 한 6%대까지도 나온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배당 매력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은행 내에서는 KB금융과 하나금융만 독보적으로 주가가 올랐고요. 네.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은행을 다 담는 게 아니니까 이제 KB금융, 하나금융을 좀 많이 담았었죠. 네. 예. 그랬는데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주 투자 심리가 조금 상반기에 많이 좋아졌고 예. 다시 4분기에 좋아진다면 차별화 없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은행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은행주를 많이 살 거냐 아니면 안 가져갈 거냐가 이제 더 중요하고 저는 이제 KB금융, 뭐 하나금융 기존의 주도주하고 이제 지방은행 아까 말씀드린 뭐 DGB, BNK, JB 이런 종목 위주로 조금 이제 편입하시면 길게 봤을 때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기 금리가 못 올라가는 것 말고 그 은행주의 앞으로 남은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규제 리스크가 뭐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의 진입이라는 거죠. 예, 지금 뭐 K뱅크도 어쨌든 계속 대출 확대한다고 하고 있고 네. 토스뱅크도 이제 영업 시작할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 자산을 차지하는 규모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수익성을 훼손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혹시 대선 전에 뭔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예측이 안 되는 예측하기 좀 부분이겠지만, 어렵습니다. 네. 예, 근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동안. 네. 네, 그래서 뭐 새롭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현 정부 말기에 가계부채 안정화 쪽으로 방향을 이제 틀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규제가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외에 예전처럼 뭐 이런 이제 피를 규제하는 뭐 강한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네. 봐야죠. 네. 어쨌거나 대출 증가율 오늘 제가 들은 이제 말씀해주신 얘기 중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대출 증가율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은행들의 마진이 좋아질 폭이 높아지고 있다. 네. 가상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우대금리를 안 주는 이런 영업
당분간 더 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 안정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계속 이런 추세로 갈 거고요. 네. 그러면 금리 오른 거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가상금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진이 올라갈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준금리까지 올라가면 생각보다 마진 상승폭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오늘 최정우 위원님 지난번 4월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중요한 시점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네. 또 와주세요. 네.